지금 이 순간에도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는 폭발음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70만 명이 집을 버리고 도망쳤고 1000개가 넘는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 참혹한 전쟁터 한복판에서 전 세계가 한 가지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태국군이 보유한 한국산 유도폭탄 단 20발이 캄보디아 군사시설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캄보디아는 공포에 떨며 한국산 무기 200발이 추가로 온다는 소문만으로도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중국을 믿고 전쟁에 뛰어든 캄보디아는 한국 무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앙코르와트까지 불과 200km. 한국 무기를 장착한 태국 전투기라면 10분이면 도달하는 거리입니다. 한국은 이제 동남아의 판도를 바꾸는 나라가 됐습니다. 페네노미오망 태국 국방부 관계자의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방콕에서 20년째 군사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는 피차이 수완나폼입니다. 올해 7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 땅에서 말이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것들입니다. 사실 긴장은 이미 5월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와의 국경 지역에서 작은 충돌들이 있었고 군인 한 명이 목숨을 잃는 일까지 벌어졌던 거예요. 양국 정부는 서로를 비난했고 국경은 완전히 봉쇄되었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캄보디아산 과일과 채소를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죠. 그날은 7월 24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수린주 국경 근처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어요. 오전 8시 20분경 갑자기 하늘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천둥인 줄 알았죠. 하지만 곧 그것이 로켓 발사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쏜 다연장 로켓이었어요. 그것도 구소련제 무기로 말이죠. 로켓들은 국경을 넘어 태국 민간 지역으로 떨어졌고 그 자리에서 민간인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병원 근처에도 로켓이 떨어져 환자들과 의료진이 급히 대피해야 했던 거예요. 저는 그 순간 태국 공군이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했습니다. 불과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답을 얻었죠. 오전 9시경 제 머리 위로 전투기 2대가 굉음을 내며 날아갔습니다. F-16이었어요. 저는 즉시 차에 올라타 국경 쪽으로 향했습니다. 약 20분 후 국경 너머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렸던 겁니다. 캄보디아 측 카지노 건물이 완전히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건물은 겉으로는 카지노였지만 실제로는 캄보디아군이 무기와 탄약을 보관하던 군사시설이었죠. 태국 군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곳을 주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저녁 군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가 보여준 사진들은 믿기 힘들 정도였어요.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주변에 흩어진 무기 잔해들이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죠. 태국군이 이번에 사용한 무기는 한국산 유도폭탄이었습니다. KGGB라고 부르는 정밀 유도무기였어요. 저는 그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삼성 휴대폰을 쓰고 현대 자동차를 운전하고 주말엔 한국 드라마를 보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한국이 만든 무기가 이렇게 정밀하고 강력할 줄은 몰랐던 겁니다. 군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산 유도폭탄은 GPS를 이용해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한다고 했습니다. 오차 범위가 10m 이내라는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축구장 크기의 목표물이라면 거의 정중앙을 맞출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태국이 보유한 한국산 유도폭탄은 20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에 한국에서 수입한 거였죠. 그런데 군 관계자는 이 20발이면 캄보디아의 주요 군사시설을 모두 무력화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한국의 방위 산업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한국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가난한 나라였다고 들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시작한 나라였죠. 그런데 지금은 세계 5위의 무기 수출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폴란드에 20조 원어치의 무기를 팔았고 동남아 여러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사려고 줄을 서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국경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캄보디아 쪽에서는 연기가 계속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주변 마을 사람들은 짐을 싸서 대피하고 있었고 도로는 피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한 태국군 장교를 인터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장교였는데 눈빛만큼은 노련한 군인 같았어요. 그는 한국 무기에 대해 처음엔 반신반의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무기에 비하면 가격도 싸고 아시아에서 만든 거니까요. 하지만 막상 실전에서 써보니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정확도는 미국 무기와 비교해도 전혀 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게다가 원하는 시기에 빠르게 인도되고 기술 지원도 확실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싼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실전에서 검증된 믿을 수 있는 무기를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그날 오후 캄보디아 정부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태국의 공습으로 10만 명이 피난을 떠났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집을 버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경 마을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옆 테이블에 앉은 태국군 조종사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산 유도폭탄의 성능에 대해 감탄하고 있었어요. 목표물이 정확히 조준경 중앙에 보이고 발사하면 그냥 명중한다는 거였습니다. 미사일처럼 유도되니까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70년 전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나 이제는 다른 나라 전쟁에 영향을 미치는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날 밤 제가 쓴 기사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무기 동남아 전쟁터에서 그 진가를 보이다. 이 기사는 태국 전역에 퍼졌고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몇 달간은 일종의 소강 상태였습니다. 양국은 휴전 협정을 맺었고 말레이시아가 중재에 나섰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전화로 중재를 시도했죠. 하지만 국경의 긴장은 전혀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기간 동안 국경 지역을 계속 취재했습니다. 양국 군대는 병력을 오히려 증강하고 있었어요. 캄보디아는 중국에서 받은 다연장 로켓을 국경에 배치했고 태국은 전투기 출격 준비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11월 중순쯤이었을 겁니다. 국경 근처에서 다시 작은 충돌이 있었어요. 캄보디아군 드론이 태국 영공을 침범했고 태국군이 이를 격추했습니다. 양국은 다시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죠. 12월 7일 새벽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군 소식통이었어요. 캄보디아가 전면 공격을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차에 올라탔고 국경을 향해 달렸어요. 도착했을 때 이미 하늘은 연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의 로켓들이 국경 전역에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번엔 7월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였습니다. 수십 발의 로켓이 동시에 발사되고 있었던 거죠. 태국군의 대응은 신속했습니다. 오전 8시경부터 전투기들이 출격하기 시작했어요. F-16뿐만 아니라 스웨덴제 그리펜 전투기까지 동원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공군기지 근처에서 하루 종일 취재했는데 전투기들이 쉴 새 없이 이륙하고 착륙하는 모습을 봤어요. 한국산 유도폭탄이 다시 한번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태국 공군은 보유한 20발을 아껴가며 사용했지만 그 효과는 놀라웠어요. 캄보디아의 통신시설, 연료 저장소, 군사지휘소가 차례로 무력화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국경에서 약 30km 떨어진 캄보디아의 한 군사시설이 폭격당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망원경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건물 하나가 정확히 중앙부에 맞아 무너지는 모습이 보였죠. 주변 건물들은 멀쩡했습니다. 그만큼 정밀했다는 뜻이에요. 캄보디아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전투기가 한 대도 없었거든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지상에서 로켓을 쏘아 올리는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로켓은 정확도가 떨어졌고 대부분 빈 들판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피난민들을 만났습니다. 국경을 넘어 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 캄보디아 국경 마을 주민들이었습니다. 한 노인은 손자를 업고 걷고 있었는데 집이 폭격당해 완전히 무너졌다고 했어요. 가진 것이라곤 몸에 걸친 옷뿐이었습니다. 피난민 수는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태국 쪽에서도 국경 지역 주민들이 대피했지만 캄보디아 쪽이 훨씬 심각했어요. 나중에 확인된 바로는 양국 합쳐서 7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집을 떠났다고 합니다. 캄보디아의 학교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국경 근처 6개 지방에서만 1039개 학교가 폐쇄되었어요. 24만 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사들도 9,800명이나 학교를 떠났죠. 저는 다음 날 국경 근처의 한 난민촌을 방문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천막 아래 모여 있었어요. 한 여성은 새 아이를 데리고 있었는데 남편은 군인이라 국경에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태국군의 공습은 계속되었습니다. 12월 8일, 9일, 10일 연속으로 폭격이 이어졌어요. 캄보디아의 주요 다리들이 파괴되었고 도로들도 끊겼습니다. 군수물자 수송이 거의 불가능해졌죠. 저는 그 과정에서 한국 무기의 또 다른 장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정비의 용이성이었어요. 태국 공군 정비사들은 한국 기술진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무기를 정비하고 재장착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무기였다면 더 복잡했을 거예요. 12월 중순쯤 되자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캄보디아는 해상으로도 봉쇄당했어요. 태국 해군이 캄보디아 연안을 막아버린 겁니다. 연료와 식량 수입이 끊기기 시작했죠. 흥미로운 점은 태국 해군이 보유한 호위함도 한국산이었다는 사실입니다. 2018년에 한국에서 들여온 배였는데 이번 전쟁에서 캄보디아 해안을 봉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어요. 한국 무기가 육지와 바다 모두에서 활약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태국 해군 장교 한 명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한국산 호위함의 성능에 매우 만족한다고 했어요. 레이더 시스템이 우수하고 무기 체계도 안정적이라는 평가였습니다. 게다가 승무원 훈련도 한국 기술진이 직접 도와줬다고 하더군요. 캄보디아 정부는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중국은 외교적 지원만 할 뿐 실질적인 군사 지원은 하지 않았어요. 중국도 미국과의 무역전쟁, 일본과의 갈등으로 바빴던 겁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현대 전쟁은 단순히 군인 수나 무기 숫자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걸요. 기술력이 중요했고 특히 공중 우세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캄보디아는 하늘을 완전히 내줘버렸고 그 대가는 참혹했어요. 12월 15일경 캄보디아 내무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국경 지역 주민 60만 명이 피난을 떠났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본 바로는 실제로는 더 많았을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난민촌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이 천막 밖에서 놀고 있었는데 폭격 소리가 들릴 때마다 움찔하며 숨는 모습을 봤어요. 전쟁이 어린아이들에게까지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태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드라마와 휴대폰을 만드는 나라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강력한 무기를 만드는 나라, 믿을 수 있는 동맹이 될 수 있는 나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방콕의 한 서점에 들렀습니다. 한국 관련 책들이 전면에 진열되어 있었어요. 한국의 경제 발전, 기술력, 방위 산업에 관한 책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책들을 사가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동남아시아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었죠. 전쟁이 시작되기 전 캄보디아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바로 중국이라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몇 년 전 프놈펜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수도 곳곳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중국어 간판들이 질비했고 중국 기업들이 건설하는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캄보디아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제 무기로 가득했어요. 다연장 로켓, 자주포, 지대공 미사일까지 모두 중국에서 들여온 것들이었습니다. 캄보디아 국방부는 이 무기들을 자랑스럽게 전시했죠. 특히 캄보디아가 자신감을 가졌던 건 중국과의 군사 훈련 때문이었습니다. 골든 드래곤이라는 이름의 연합훈련이 정기적으로 열렸어요.
2024년에는 캄보디아군 1,300명과 중국군 760명이 참가했고 군함과 헬기, 전차까지 동원된 대규모 훈련이었습니다. 캄보디아 남부 시아누쿠빌에는 중국 해군 기지까지 건설되었습니다. 사실상 중국의 해외 군사기지나 다름없었어요. 캄보디아 정부는 이를 부인했지만 현지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는 태국과의 전쟁이 터져도 걱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중국이 있으니까요. 최소한 무기와 탄약 지원은 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차가웠어요. 저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표를 지켜봤습니다.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뿐이었어요. 캄보디아를 직접 지원하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중국이 무기 지원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캄보디아가 추가 탄약을 요청했지만 중국은 미온적으로 반응했어요. 실제로 전쟁 기간 동안 중국에서 캄보디아로 향하는 무기 수송선은 단 한 척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베이징에 있는 중국 전문가 동료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명확했어요. 중국에게 캄보디아는 중요한 나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직접 전쟁에 개입할 만큼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였습니다. 중국은 2025년 내내 미국과 격렬한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맞대응했어요. 양국 관계는 최악이었습니다. 게다가 일본과의 관계도 악화일로였습니다.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다시 불거졌고 양국 군함들이 대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중국으로서는 동남아의 작은 분쟁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더 중요한 건 태국과의 관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인데 중국과 태국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어요. 태국은 중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였고 수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태국을 찾았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캄보디아 편을 들어 태국과 관계가 나빠지는 것보다 중립을 지키는 게 이익이었던 거죠. 국제 정치는 냉혹했습니다. 우정이나 동맹 같은 말들이 무색할 정도로요. 저는 캄보디아 국경 근처에서 중국제 무기들을 봤습니다. 다연장 로켓들이 발사대에 놓여 있었는데 탄약이 부족해 보였어요. 자주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탄이 떨어지고 있었던 거죠. 캄보디아군 병사들의 사기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중국이 도와줄 거라 믿었는데 아무 지원도 오지 않았어요. 한 병사는 탈영을 시도하다 붙잡혔는데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점점 절망적이 되어갔습니다. 훈 마네 총리는 여러 차례 중국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중국은 외교적 수사만 반복했어요. 실질적인 지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중국은 북한이나 파키스탄처럼 핵심 동맹국이 아니면 다른 나라의 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캄보디아는 친중 국가이긴 했지만 그 정도로 중요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판 후에도 계속 기술 지원을 해줬어요. 태국에 파견된 한국 기술진들은 전쟁 기간 내내 현지에 머물며 무기 정비를 도왔습니다. 저는 한국 기술진 한 명을 만났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엔지니어였는데 서울에서 왔다고 했어요. 그는 태국 공군 기지에서 유도폭탄 정비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도록 책임진다는 거였어요. 부품이 고장나면 빠르게 교체해주고 사용법도 계속 교육해준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과 중국의 차이였습니다. 중국은 무기를 팔고 나면 그걸로 끝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판매 후에도 계속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파트너십이었죠. 캄보디아는 이제 후회하고 있었을 겁니다. 중국만 믿고 태국과 전쟁을 시작한 것을요. 중국제 무기들은 한국 무기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졌고 지원도 없었습니다. 12월 중순쯤 캄보디아는 미국에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랫동안 무기 금수 조치를 당했던 나라였지만 이제는 미국 무기라도 사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푸놈펜의 한 소식통과 통화했습니다. 그는 캄보디아 정부 내부가 혼란스럽다고 전했어요.
누구는 중국을 비난하고 누구는 중국이 도와주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했답니다. 실제로 중국은 캄보디아를 위해 손해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중국의 외교는 철저히 이익 중심이었어요. 감정이나 의리 같은 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저는 한국의 방식이 훨씬 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되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신뢰를 얻었고 더 많은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원하게 된 겁니다. 캄보디아의 실패는 동남아 전체에 교훈을 남겼습니다. 중국이라는 이름만 믿고 안보를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였죠. 진짜 필요한 건 실질적인 지원과 기술이었고 한국이 바로 그걸 제공하는 나라였습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어느 날 캄보디아 언론이 충격적인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태국이 한국산 유도폭탄 200발을 추가로 확보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기사를 보자마자 취재에 나섰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엄청난 뉴스였거든요. 20발만으로도 캄보디아를 이렇게 몰아붙였는데 200발이라면 어떻게 될지 상상도 안 됐습니다. 캄보디아 크메르 타임스는 익명의 외국 정보기관을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이 경공격기까지 추가로 들여왔다는 내용도 함께 보도했어요. 기사는 캄보디아 전역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푸놈펜 시내는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식료품을 사재기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아예 수도를 떠나려 했어요. 200발이라는 숫자가 주는 공포감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캄보디아군 내부도 동요했습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장교들 사이에서 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해요. 20발도 감당하기 힘든데 200발은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게 그들의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한국 대사관에 확인했습니다.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은 8월 6일 공식 성명을 냈어요. 해당 보도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대사관은 홈페이지에 공지문까지 올렸습니다. 한국산 유도탄과 경공격기의 태국 판매설은 사실무근이라는 내용이었어요. 한국 정부는 양국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태국 언론도 캄보디아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방콕 포스트는 신뢰할 만한 정보기관이 어디인지도 밝히지 않은 익명 소식통이라며 의문을 제기했어요. 태국 외교부도 근거 없는 비방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저는 태국 국방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명확하게 말했어요. 태국이 보유한 한국산 유도폭탄은 2022년에 수입한 20발이 전부라고요. 추가 구매 계획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는 이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전쟁 상황에서 적국의 말을 믿을 리 없었죠. 캄보디아 국방부는 계속 경계 태세를 유지했고 200발이 실제로 있다고 가정하고 대비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흥미로웠습니다. 실제로는 20발밖에 없는데 200발이 있다는 소문만으로도 캄보디아는 공포에 질렸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 무기의 위력이었습니다. 20발로도 충분히 강력했기 때문에 200발이라는 숫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괴력으로 느껴졌던 겁니다. 심리전이 이미 승리한 셈이었어요. 저는 캄보디아군 탈영병 한 명을 인터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태국으로 넘어와 난민 신청을 한 상태였어요. 그의 증언이 생생했습니다. 부대에서는 한국 무기에 대한 공포가 팽배했다고 합니다. 어디선가 날아올지 모르는 정밀 폭탄 때문에 밤에도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대요. 참호 속에 숨어 있어도 안심이 안 됐다고 했습니다. 그는 200발 소식을 들었을 때 기억도 들려줬습니다. 부대 내에서는 이제 끝났다는 분위기가 퍼졌대요. 20발로도 이 지경인데 200발이면 캄보디아 군사시설이 모두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실제로 한국산 유도폭탄 20발이 만든 피해는 상당했습니다. 저는 태국군이 공개한 피격 지점 목록을 봤어요. 군사지휘소, 통신시설, 연료저장소, 무기고 등 핵심 시설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20발 중 18발이 명중했다는 사실입니다. 명중률이 90%가 넘었어요.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확도였습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 무기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치였죠. 캄보디아 군부는 이 정확도에 경악했습니다. 자신들이 보유한 중국제 무기는 이런 정밀도를 보장하지 못했거든요. 중국제 로켓은 발사하면 대략적인 방향으로 날아갈 뿐
정확히 어디에 떨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 캄보디아 군사 분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말도 안 되는 정확도를 가졌다고요. 건물 하나를 목표로 하면 정말 그 건물만 파괴한다는 겁니다. 주변 피해는 최소화하면서요. 이게 바로 현대 무기의 핵심이었습니다. 많이 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쏘는 게 중요했던 거죠. 한국은 그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고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국 무기 산업의 역사를 조사했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한국은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였어요. 하지만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무기 개발을 시작했고 50년이 지난 지금은 세계 5위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휴전선에서의 긴장, 북한의 도발 등을 겪으며 실제로 필요한 무기가 무엇인지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한국 무기는 실용적이고 효과적이었습니다. 캄보디아의 200발 공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전쟁터에서는 진실보다 공포가 더 빠르게 퍼졌습니다. 푸놈펜 거리에서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한국이 캄보디아를 파괴하려 한다고 비난했어요. 하지만 냉정히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국은 그저 무기를 판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20발이든 200발이든 중요한 건 그 무기가 얼마나 효과적이냐는 거였어요. 한국은 숫자가 아닌 질로 승부했고 그게 성공했습니다. 캄보디아의 공포는 한국 무기 산업의 최고의 광고가 되었습니다. 동남아 여러 나라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20발만으로도 이 정도라면 우리도 한국 무기를 사야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실제로 전쟁 기간 동안 한국 방산 기업들에는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유도폭탄 구매 의사를 타진했어요. 한국은 이제 동남아에서 가장 신뢰받는 무기 공급국이 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는 결국 200발의 진실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20발만으로도 충분히 타격을 입었고 전의는 완전히 꺾여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의 위력을 온몸으로 느낀 후였으니까요. 전쟁이 격화되면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문화유산이 전쟁에 휘말린 거예요.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은 캄보디아의 자랑이었습니다. 9세기부터 12세기까지 건설된 힌두교 신전으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이었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사원은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바로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전쟁 전에 이 사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파른 산 위에 자리 잡은 웅장한 건축물이었어요. 돌계단을 오르며 천년 전 사람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중순 이 사원 인근에서 격렬한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사원 주변에 진지를 구축했고 태국은 이를 군사 목표물로 간주했던 거예요. 태국 전투기가 사원 근처를 폭격했습니다. 직접 사원을 겨냥한 건 아니었지만 폭발의 충격으로 사원 일부가 손상되었어요. 돌기둥 몇 개가 무너졌고 벽면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국제사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유네스코는 양측의 문화유산 보호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어요.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 국가들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전쟁터에서 문화유산은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태국군은 캄보디아군이 사원을 방패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캄보디아군은 태국이 고의로 문화유산을 파괴한다고 맞섰습니다. 저는 폭격 다음 날 국경 근처까지 갔습니다. 멀리서 사원이 보였는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천년을 견뎌온 건축물이 현대 전쟁 앞에서는 무력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따 무언톰 유적지였습니다. 이곳도 역시 국경 근처의 고대 사원이었는데 태국군이 이 인근을 집중 공격했어요. 캄보디아군이 사원 건물을 작전 통제소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산 유도폭탄이 이곳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사원 바로 옆 건물이 정확히 명중당했어요. 폭발로 인해 사원의 외벽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 무기의 정확도가 입증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무기가 문화유산 근처에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무거웠어요. 캄보디아 언론은 한국을 직접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태국에 무기를 팔아 캄보디아의 문화유산을 파괴하고 있다는 논조였죠. 감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한국 대사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난처한 입장이라고 털어놨어요. 한국은 무기를 정당하게 판매했을 뿐인데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까지 통제할 수는 없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제 여론은 달랐습니다. 무기 수출국도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스웨덴은 자국의 그리펜 전투기가 이 전쟁에 사용되자 태국에 대한 무기 수출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고심했습니다. 방산 수출은 중요한 국가 산업이지만 인도적 문제도 무시할 수 없었으니까요. 결국 한국 외교부는 양국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전쟁은 계속 확대되었고 폭격 지역도 점점 넓어졌습니다. 국경에서 50km, 100km 떨어진 곳까지 태국 전투기가 날아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앙코르와트까지의 거리가 생각보다 가깝다는 걸요. 앙코르와트는 시엠립이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국경에서 약 200km 떨어진 곳이죠. F-16 전투기의 속도를 고려하면 불과 10분에서 15분 거리였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국경 근처 사원들이 무너지는 걸 보며 앙코르와트도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던 거예요. 시엠립에서는 주민 대피가 시작되었습니다. 실제로 공격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사람들은 불안했어요. 관광객들도 빠르게 빠져나갔고 호텔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시엠립에 있는 지인과 통화했습니다. 그는 도시가 텅 비어가고 있다고 했어요. 평소 관광객들로 붐비던 거리가 한산해졌고 상점 주인들이 짐을 싸고 있다고 했습니다. 앙코르와트 관리국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유물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방안을 논의했어요. 하지만 사원 건물 자체는 옮길 수 없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력이 거세졌습니다. 유엔은 양측의 문화유산 지역에 대한 공격 중단을 요구했어요. 프랑스 대통령은 앙코르와트는 인류의 유산이라며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앙코르와트를 공격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가 그 근처에 군사시설을 배치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했어요. 저는 이 상황이 현대 전쟁의 딜레마를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밀 무기가 있다고 해도 전쟁 자체가 시작되면 문화유산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산 유도폭탄의 정확도는 오히려 이런 우려를 키웠습니다.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태국이 원한다면 앙코르와트 근처의 어떤 목표물도 타격할 수 있었으니까요. 캄보디아 정부는 앙코르와트 주변을 비무장지대로 선포했습니다. 군대를 배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전쟁 상황에서 그 약속이 얼마나 지켜질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앙코르와트의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12세기에 지어진 웅장한 사원, 정교한 부조들, 높이 솟은 탑들. 이 모든 것이 현대 전쟁 앞에서는 너무나 연약해 보였습니다. 태국군의 폭격은 계속되었고